그날 밤 나는 죽기로 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빨개질 때까지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가전제품이 됐을까? 아니, 가전제품도 아니었어요. 가전제품은 고장나면 고쳐주기라도 하니까요. 나는 그냥 공기였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으면 숨이 막히지만 있을 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것. 그날 남편 박태주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밥. 인사도 없었습니다. 여보도 고마워도 수고했어도 없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던지면서 그냥 밥. 나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몸이 기억하는 동작들, 머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31년의 관성. 결혼한 지 31년째 되는 날 밤도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숟가락을 놓으면서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파로 돌아가서 TV를 틀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를 골았습니다. 나는 그 뒷정리를 했어요. 상을 치우고 그릇을 씻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새벽 2시에 혼자서 이게 내 하루의 끝이구나. 딱히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슬프지도 않을 만큼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는 게.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몸이 아프거나 추운 것도 아닌데 그냥 손이 떨렸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오더니 어깨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싱크대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 걸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순간 내 얼굴을 봤다면 나는 아마 더 크게 울었을 것 같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가 밤 2시에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우는 얼굴. 그걸 스스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쓱. 우는 것도 빠르게 끝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래 울면 눈이 붓고 눈이 부으면 태준이 왜 그 꼴이야 하거든요. 31년 동안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는 골아떨어져 있었고 진동이 계속됐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끄려고요. 그냥 진동을 끄고 충전기에 꽂아두려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박지영.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트가 달린 이름. 남편의 핸드폰에 하트가 달린 여자 이름. 박지영.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조용하고 작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소리.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어요. 잠금도 없었습니다. 나를 의심조차 안 했던 거겠죠. 나는 그런 여자니까. 그냥 집에 있는 여자니까.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오빠, 오늘 왜 일찍 들어갔어?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메시지는 6개월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한 감각이 왔어요. 분노인 줄 알았는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인 줄 알았는데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선명함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31년을 살다가 갑자기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코를 골며 자는 태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을 얼마나 오래 봤을까요? 31년 동안 아침마다 이 얼굴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출근하는 이 얼굴에 와이셔츠를 입혀줬고 아플 때는 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줬어요. 술 먹고 들어온 날은 이 몸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고 명절엔 이 남자의 집안을 위해 사흘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나한테 하트를 달아준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도. 박지영. 그 하트 하나가 31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태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어요?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콧꼬리만 이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아까 싱크대에서는 그렇게 흘렀던 눈물이 정작 이 순간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걸.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맨 안쪽 구석, 겨울 코트 뒤에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것, 표지에 내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꿈 내 이름으로 된 옷 브랜드 만들기. 31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펼치면 아플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다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김미숙을, 주름진 손으로 남의 그릇만 닦던 여자를, 새벽 2시에 혼자 울던 여자를, 하트 하나 받지 못하고 31년을 허비한 여자를, 그 여자는 오늘 밤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김미숙이 일어날 거예요. 콧꼬리는 계속됐습니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빈 페이지에 딱 한 줄을 썼어요. 이제 시작한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무언가가 될 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하고 김치를 꺼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문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박지영. 그 하트가 자꾸 보였습니다. 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숟가락을 들었어요.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국을 후후 불어 마시는 얼굴, 핸드폰을 보면서 반찬을 집는 손, 31년을 봐온 얼굴인데 그날 아침은 낯설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위해 31년을 살았구나. 그런데 이 남자는 나를 위해 단 하루를 살았을까? 태준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국이 좀 싱겁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그를 봤습니다. 무표정하게. 그가 약간 어색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일어났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울면 진다. 딸 서연이에게 전화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면서 접어버린 그 꿈을 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편으론 대견하고 한편으론 가끔 가슴 한쪽이 저렸어요. 나도 저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전화기 너머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는 잠깐 말을 못했어요. 막상 입을 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외도 얘기를 해야 하나, 사업 얘기를 먼저 해야 하나. 그러다가 그냥 핵심만 말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 뭔가 해보려고. 도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나 기다렸어. 그 말. 나는 수화기를 쥔 채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몰랐어요. 참는 게 습관이 돼서 내가 참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는데 딸의 그 한마디에 31년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이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도움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50의 봄. 처음엔 팔로워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태준 밥 차려주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 남은 시간에 옷을 만들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딱 3시간. 그 3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봉틀은 결혼할 때 장만한 낡은 것이었어요. 소음이 심해서 태준이 그 요란한 거 왜 돌리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회사 간 사이에만 몰래 돌렸어요. 도둑질도 아닌데 내 집에서 내 꿈을 도둑처럼 숨겨야 했습니다. 만드는 옷은 단순했어요. 50대 여성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칙칙하지도 않은. 백화점에 가면 20대 옷밖에 없고 전통시장에 가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옷밖에 없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옷. 예쁘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는 여자들을 위한 옷. 바로 나 같은 여자들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첫 달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도 0원이었어요. 세 번째 달에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이었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사는 54살 여성분이었는데 옷을 받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처음으로 나한테 맞는 옷을 샀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댓글을 스크린샷 찍어서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봤어요. 태주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또 쓸데없는 짓 하냐? 나이가 몇인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지도 않아? 50 넘은 아줌마가 사업이니 뭐니. 나는 실을 꿰면서 말했어요. 안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문제지.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크게 응원해줬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시어머니도 거드셨습니다. 전화해서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러다 돈만 날리면 어떡하려고. 태준이 밥이나 잘 챙겨.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게 나의 대답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대답. 슬럼프는 5달째에 왔습니다. 반품이 쏟아졌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색이 사진과 다르다. 배송이 늦다. 하루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왔고 나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다가도 진동 소리에 깼어요. 환불 처리를 하면서 계산해 보니 그달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날 밤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 역시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순간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처음 구매해 주셨던 그분이었어요. 경기도의 54살 여성분. 사장님, 저 또 샀어요. 이번엔 남동생 아내한테도 선물했어요. 언니 덕분에 저 요즘 거울 자주 봐요. 감사해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계속하자. 전환점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영상 한번 찍어봐. 그냥 엄마 이야기 해봐. 꾸미지 말고.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었거든요. 태준과 찍은 사진도 거의 없었어요. 늘 내가 찍어주는 쪽이었으니까. 엄마 얼굴이 어딨어. 나 늙었잖아. 그게 포인트야.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어줬습니다. 나는 한참을 렌즈를 못 보다가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잃을 게 뭐가 있나? 지금도 바닥인데.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나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김미숙입니다. 결혼하고 31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 밥 차리고 시어머니 챙기고 아이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통장도 남편 이름이고 집도 남편 이름이고 명함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58배. 늦은 거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을 올리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봤어요. 알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숫자를 봤습니다. 조회수 1200만. 나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어요. 1200만. 1200만이 아니라 1200만. 댓글이 15만 개였어요. 손이 떨려서 스크롤을 내리는데 읽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언니, 저도요. 저도 똑같아요. 눈물 났어요. 제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30년 살았는데 이 영상 보고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58세 여사님이 나보다 훨씬 빛나 보여요. 저 옷 사고 싶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저한테 누가 이런 말 해줄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게, 전국에 나 같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우리는 각자의 부엌에서 각자의 새벽에 각자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차민준. 나이는 나보다 3살 아래인 55. 작은 패션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대표님, 저 진심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단칼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31년 살면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치고 끝까지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처음엔 다 좋은 말을 했었으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도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냥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한 잔만 마셔주세요. 계약 얘기 안 할게요. 나는 그를 한참 봤어요. 이 사람은 뭐지? 결국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대표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표님이 하는 말이 진짜라서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진짜인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진짜인 사람한테 돈을 거는 게 제일 안전한 투자거든요.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나를 진짜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구나. 태주는 나를 집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불렀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나를 진짜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2년 후 주오십의 봄 연 매출 340억, 직원 수 87명, 오프라인 매장 12개, 일본 수출 계약 체결, 런던 K-패션 페어 초청, 그리고 나 김미숙은 KBS 경제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중년 여성 패션 시장의 판을 바꾼 CEO.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나는 세련된 내 브랜드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네이비 컬러의 골드 단추,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서연이가 올려줬고 귀걸이는 내 돈으로 처음 산 것이었어요. 백화점에서 혼자 내 카드로 내가 고른 것. 그걸 귀에 달던 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인터뷰 내내 나는 담담했어요. 울지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새벽 2시의 싱크대도, 영원이었던 첫 달도, 슬럼프도, 댓글 15만 개도. 앵커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시작하기 전날 밤이요. 시작하기 전날요? 네. 시작하고 나서는 그냥 하면 됐거든요. 무서운 건 시작 전이지 시작 후가 아니더라고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김미숙들이 봤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알고 있었어요. 소파에 혼자 앉아서 빈 소주잔 옆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을 그 사람. 박태준. 태준이 명예퇴직을 당한 건 내가 방송에 나오기 2달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났고 위로금 몇 푼 쥐어주며 내보냈다고 했어요. 거기다 6개월을 만나온 박지영은 태준이 실직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해 들었어요. 태준은 처음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갔다가 카페를 전전하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내가 왜 그를 위로해야 하나요?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내가 나왔거든요. 주오십의 봄 김미숙 대표, 올해 여성경제인상 수상. 그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꼼짝도 못하고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경악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그건 그냥 후회였어요. 뒤늦고 초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후회.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늦었어, 태준 씨. 아주 많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내 회사 옥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이 발 아래 있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이고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은평구 낡은 아파트 부엌에서 새벽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저 빌딩들 중 하나의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 사본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태준의 서명이 담긴 그것,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것. 끝났다. 근데 이상했어요. 펑펑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주저앉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가슴이 텅 빈 것도 아니었고 꽉 찬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할머니 병원에 있어.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직접 와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8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분. 명절 때마다 미수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세워놓던 분.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배운 게 없어서 했던 분. 태준이 나를 무시할 때 옆에서 남편한테 그러면 못 써 했던 분. 이제 와서 뭘 또 냉정하게 거절하려 했어요. 근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줘. 제발. 나는 옥상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6인실 병동. 커튼이 쳐진 창가 자리. 서연이가 문 앞에 서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위암 말기야. 나는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6달 됐대. 아빠도 알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어머니가 아픈 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한 지붕 아래서 31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그분이 내 아이들의 할머니인데, 나는 그런 것조차 알 자격이 없었던 거겠죠. 그 집에서 나는 그냥 밥하는 기계였을 테니까. 커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작은 분이었나요? 내 기억 속의 시어머니는 늘 크고 날카롭고 무서운 분이었는데 침대에 누운 그분은 그냥 아주 작고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 기미가 가득하고 손등엔 주사 자국이 있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 손이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나를 부엌으로 불렀던 손. 태준이 나한테 소리를 지를 때 못 본 척했던 손. 그런데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수가,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네, 어머니.
나 너한테 너무 못됐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키워서야.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아내는 남편 뒤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주름을 타고 그게 사랑이 아니었더라. 그냥 내가 억울했던 거야. 나도 못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야. 미안하다, 미수가.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야.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박혔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그분도 누군가에게 짓눌려 살았던 거구나. 그리고 그 무게를 나한테 넘긴 거구나. 알게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미숙이 내가 TV에 나오는 거 봤어. 그 눈빛 보면서 내가 한참 울었다. 저 눈빛이 어디 있었나 싶어서 내가 그 눈빛을 31년 동안 꺼놨던 거잖아. 미안해, 미숙아. 정말로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꼭 울지 말자. 지금은 내가 강한 쪽이어야 한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했던 거 있었는데 오늘 다 내려놓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나는 복도에서 혼자 잠깐 멈췄어요. 이상하게도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31년 동안 가슴 한편에 꽁꽁 쌓아뒀던 억울함이라는 이름의 덩어리가. 그래, 이게 진짜 복수였구나. 태준의 무릎을 꿇리는 것도, 이혼 서류에 서명받는 것도, 그건 다 복수의 형태였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빛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복도 창문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홀가분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나는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로비에서 태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았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어요. 직원들이 힐끔 봤습니다. 비서가 내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잠깐 태준을 봤습니다. 한때 나한테 전부였던 남자. 내 젊음을 다 줬던 남자.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 회의실로 안내해 드려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태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우리 회사 건물 로고가 보였습니다.
50의 봄이라고 새겨진 로고. 태준이 그 로고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수가 목소리가 작았어요. 내가 알던 박태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로 밥하고 명령하던 남자가 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했던 남자가 지금 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밥 차려주는 게, 청소하는 게, 항상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지영이한테도 버림받았어. 내가 실직하자마자 연락 끊더라. 그때 알았어. 나는 지금껏 진짜를 곁에 두고 가짜한테 눈이 멀었다는 걸.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준 씨,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 어쩌면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31년 동안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반지 없는 손, 이혼하고 나서 뺐어요. 손가락에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31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지금은 그 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태준이 굳었습니다. 내가 이미 나를 찾았거든요. 당신이 찾아주길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직접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으니까.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1세 남자, 대기업 부장 출신, 언제나 큰 소리 치던 그 남자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대로 할게. 나는 그를 봤어요. 오래. 그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회가 진짜라는 것도. 하지만 진짜 눈물이라고 해서 지나간 31년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준 씨,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태준 씨 인생 제대로 살아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수가.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태준 씨. 31년 동안.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이게 복수구나. 무릎 꿇린 게 복수가 아니었어요. 눈물 흘리게 한 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남자 없이도 이미 충분한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으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내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사 들어오던 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나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꽉 차 보였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만으로 그 공간이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나는 그날 밤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치킨이었어요. 31년 동안 태주는 치킨을 싫어해서 한 번도 못 시켰거든요. 나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서 치킨을 뜯으면서 TV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새벽 2시 싱크대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맛있어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차민주는 아직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요. 회사 파트너이기도 하고 가끔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날씨 좋은 주말엔 한강을 걷기도 합니다. 아직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옆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강물을 보다가 말했어요.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충분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 말 좋다. 왜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이루려 하고 근데 김 대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같아서 나는 그를 봤어요. 이 사람은 나를 보는구나. 내 통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근데 있잖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기대가 돼. 그게 처음이야, 나한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야, 엄마. 그래. 응. 기대된다는 거잖아. 살고 싶다는 거잖아. 나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살고 싶다는 것. 새벽 2시 싱크대에서 나는 살아있냐고 나한테 물었었어요. 그 답을 2년 만에 찾은 거였습니다. 나는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예전엔 억지로 일어났어요. 남편 도시락 싸야 하니까. 시어머니 전화 받아야 하니까. 남의 하루를 시작시켜줘야 하니까. 지금은 달라요.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오늘이 궁금해서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셔요. 김미숙이라고 쓰인 머그컵. 서연이가 사줬습니다. 창밖을 봐요. 아직 어두운 서울이 조금씩 밝아오는 걸 봅니다. 빌딩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걸 보면서 생각해요. 저기 어딘가에도 새벽 2시에 싱크대 앞에서 우는 여자가 있겠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봄이 오고 있어. 이사 올 때 챙겨온 것들 중에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31년 전 결혼 전날 밤 산 것. 표지에 내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꿈 내 이름으로 된 옷 브랜드 만들기. 그걸 새 집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서랍 안에 넣지 않아요.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내가 쓴 글씨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김미숙. 해냈다. 그 아래 최근에 한 줄을 더 썼어요. 2025년 봄. 김미숙. 아직 안 끝났다. 나를 무시했던 태준에게, 나를 부려먹었던 시어머니에게, 나를 그냥 집사람으로만 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진짜로. 당신들이 나를 몰라봤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직접 찾아야 했고, 당신들이 나를 꺾으려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당신들이 나한테 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덕분에 나는 생애 가장 뜨거운 봄을 58배 맞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면 유리 외벽에 내 얼굴이 비쳐요. 58살 김미숙.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있고 손에 굳은 살도 있습니다. 새벽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이 이제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 됐어요. 그 얼굴을 봅니다. 매일 아침. 예전엔 거울을 잘 안 봤어요. 보면 서글퍼지니까, 늙어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달라요. 볼수록 좋아요.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이고,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내가 버텨온 시간이니까. 회사 정문이 열립니다. 직원들이 인사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그리고 걸어 들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봄처럼. 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